네, 6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XRP 레저 개발자 회의죠. 에이펙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주목도가 높고, 무엇보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데이비 슈월츠가 어떤 얘기를 던질까 에 대해서 전 세계 XRP 홀더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이 참 장사를 잘하죠. 에이펙스 개막 바로 직전에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또 뿌렸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 준비가 됐다라는 리플 메나 지역 책임자의 멘트가 나왔고, 참 이런 거 보면은 홍보 전략을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 왜 먼저 던졌냐면, 이게 지금 이번 에이펙스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리플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라는 거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CEO를 리플 스테이블 코인 부문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얘네 지금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나 메타코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커스터디 기업을 1년 사이에 지금 두 번째로 인수를 했다라는 거, 직접 인수를 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속내가 복잡하게 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에 충분한 그런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리스 메릭, 리플의 메나 지역 책임자입니다. 임원이에요.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에 따라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됐다. 연말이 아니라 6월에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제시되고 있고,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이라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6월에 출시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라도 하면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개념을 세팅할 필요가 있는 게, 저는 XRP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출시된다고 했을 때 뭐야, XRP 그럼 버려지는 거야? XRP 끝난 거야? 이런 얘기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데이비 슈월츠 같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XRP를 버리기 위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 에이펙스 기간 동안 이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XRP의 역할. XRP의 역할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리플렛의 결제 송금 네트워크에서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다른 통화, US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하고, 무척 저렴하고 거의 공짜죠. 그리고 실시간 정도로 빠른 국제 송금을 구현하는 XRP의 역할. 그래서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른 XRP의 가격은 변동성이 있죠. 이런 게 스테이블 코인과의 차이점. 그래서 XRP 역할은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분명한 XRP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실물 화폐 US 달러의 가치가 연동돼 있고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서 결제 또는 자산의 토큰화, 이게 중요하죠. 자산의 토큰화와 같은 안정적인 거래 수단 활용에 적합하다. 이 법정 화폐와 디지털 자산 사이의 가교 역할 또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화폐, XRP는 유틸리티, 이런 컨셉 키워드로 기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적인 차별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XRP는 유동성 제공 그리고 가치 전송에 중점을 두고 빠르고 저렴한 가치 이동을 이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큰
유동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가치 보존, 결제를 목표로 하고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나 스마트 계약에서의 사용에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XRP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딱 기능적으로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RP가 이걸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기능적 차별화를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려는 전략적인 포석,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RP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나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국제 송금에 주로 사용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낮아서 실시간 결제나 자산 보관 등의 안정성 필요 상황에 유리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국제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XRP 대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래타기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XRP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는 그런 상황적인 변수에 따른 역할 설정, 뭐 이런 것들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XRP는 XRP대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대로 그렇게 관계성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에이펙스 과정에서 얼마나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지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좀 제일 궁금하네요. 규제 그리고 신뢰 확보. 사실 리플 입장에서는 요 포인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욕심을 내는 걸 수도 있어요.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더 많은 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XRP의 역할을 보완하면서도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강화,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리플과 XRP를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금융기관들의 입장 가운데 하나가 XRP의 변동성, 암호화폐로서 가격 변동성인데, 그런 상황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패깅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더 빡세게 적용이 되고, 서클이나 테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준비금 같은 거 다 공개해야 되니까 엄청 빡센 규제를 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리플로서는 하겠다. 우리는 온전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적격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런 규제 적격 기업으로서의 의미 강화, 이런 목적도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플은 결제 송금 말고도 자산 관리, 대출,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컨셉 키워드가 명확해요. XRP는 유틸리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그래서 역할이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명확한 차별화를 리플은 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리플 생태계가 강화되고, 그렇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역시 강화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리플이 지금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XRP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갈라치기 할지가 명확하게 조금 이거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에이펙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일정까지 뭐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굳이 뭐 준비 다 됐다고 멘트까지 나왔는데, 리플 임원 말로 굳이 뭐 연말까지 갈 거 뭐 있어, 그냥 지금 빨리 출시해버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메타코에 이어서 잇따라 인수를 한 상황, 되게 흥미로워요. 정말 최근에 리플이 XRP를 많이 던졌는데 매도를 한 게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 규제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다 규제 적격 기관이고, 이번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의 트러스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까지 가지고 있어서 리플로서는 일단 다 이런 것들 작업을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이미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을 그냥 사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돈이 들더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능력 확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리플이
미래에 지금 현재 은행의 역할을 미래 블록체인 시대에 더 명확해졌을 때 그때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실물 자산 토큰화 지금 이제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당연히 실물 자산 부동산이 토큰화 됐는데 그 토큰화된 부동산 자산을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디 이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스터디 이슈 중요하죠. 디지털 자산,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런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관이라면은 이렇게 안정화된, 입증된 규제 적격 커스터디 기업에다 맡겨야겠죠. 내 자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센트와도 디센트 월렛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저는 디센트 월렛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개. 그래서 내 자산을 내가 일부는 분산화 시켜서 보관을 하고 뭐 디센트가 됐든 뭐 레저가 됐든 뭐가 됐든 판단하시면 되는데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고 한글로 AS 문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디센트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디센트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 디센트가 됐든 레저가 됐든 그런 콜드 월렛을 통해서 안전하게 커스터디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그게 기관으로 확대가 되면 이런 스탠다드 차타드나 스탠다드 커스터디나 메타코 같은 전문 커스터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고급 인프라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직접 이런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기존 상품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규제 준수는 당연히 강화가 되는 거고 포스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소송 이후에 전략적으로 이제 IPO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국경 간 송금을 뭐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미 리플의 정체성 자체가 종합 블록체인 디파이 기업으로서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IPO까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단행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실물자산 토큰화죠. 무엇보다 실물자산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비트코인 1000만원어치 1억치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부동산 자산인데 그게 토큰화되는 시대예요. 막 몇억, 몇십억 막 이래. 이거를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주고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리플이 노리고 있는 거다. 실물자산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화는 사실 이제 익숙하잖아요. 블랙록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래 리플이 이렇게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지금 준비를 착착 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의 솔루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미 깃발 먼저 꽂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접근성, 관리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전략으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규제 준수와 신뢰성 확보, 스테이블 코인 등 안전한 디지털 자산 보관 그리고 관리, 실물 자산 토큰화 시너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 글로벌 결제 시스템 혁신. 이건 사실 그냥 은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1번부터 5번까지 합하면 그 뱅크 아닌가? 블록체인 시대에 최적화된 뱅크. 뭔가 시대가 많이 한 2030년 정도 되면 크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때 리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뱅크가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디파이 뱅크.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는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리플이 뭐 가격이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30년이 얼마치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큰 의미부여가 되는 재료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가 0.5달러대에 있다가 갑자기 120달러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최소한 2024년에는 XRP가 120달러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2024년에는 이렇게 되면 리플 시총이 애플, 엔비디아 뭐 다 합친 것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데 언젠가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에그라 크립토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월간 차트예요. 우리가 월간 차트 많이 집어봤는데 지금 대칭 삼각 패턴 되게 예쁘게 마련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120달러, 200달러, 300달러 이런 천문학적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XRP의 가격 목표는 7.5달러다. 이 초기 돌파 움직임은 빠방 빵 1.5달러 그리고 나서 빠방 빵 7.5달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와, 7.5달러까지만 가도 진짜 정말 아주 많이 해피, so 해피, 에브리바디 해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다소 현실적이어서 저는 막 120달러 이런 건 기대도 안 합니다. 사실 못했으면 좋겠는데 120달러가 뭐야, 12달러만 돼도 12달러면 우리 이제 삿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7.5달러 왠지 조금 이번 강세 사이클 전반에서 내년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도 잘 되고 IPO도 잘 되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XRP 캡틴 똑같은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엄청 전폭적인 얘기를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XRP는 최소 27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여전히 XRP는 수년에 걸친 상가 패턴을 잘 형성하고 있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1.5달러, 7.5달러, 27달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XRP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와 이건 320달러 대박이죠. 나오는 게 기술적으로 일단 패턴이 예뻐요. 패턴이 전반적으로 예쁘고 월간 차트가 특히 너무 예쁘죠. 그래서 와 가겠는데 라는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건데,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빵 하고 터졌을 때 6만% 랠리한다라면 320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패턴이 예쁘다. 리플 소송이 잘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이, 특히 뎁트박스 사건으로 SEC가 개망신을 당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 상대적으로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고,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연말이라고 했는데 연말보다 더 일찍, 빠르면 6월이나 7월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있고, 여기에다가 메타코에 이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전문 커스터디 규제 적격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들 너무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뭐 300달러, 뭐 27달러, 7.5달러, 120달러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 순서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다 인생에서 모든 건 순서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한 2030년 정도 되면 진짜 한 100달러 막 돼 있지 않을까요? 그 이상? 그 어디 이상에?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XRP는 미래적인 비전이,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인수를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비전적인 어떤 그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 구현, 이런 기대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 특히 XRP 홀더분들 많이 계신데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